복례가 봉투에서 통장과 서류들을 꺼내며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6개월 동안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았어. 보험회사에서 찾아온 것도 다 봤어. 미정이 충격에 손을 떨며 그럼 치매 진단은 뭐였어요? 복례가 단호하게 네 남편이랑 짰겠지. 나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당하고 있더라고.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며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80세 할머니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로 여는 하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의 좁은 부엌에서 박미정은 조용히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미정은 기계적으로 밥그릇에 흰쌀밥을 퍼 담았습니다.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상이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이기준이 출근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영상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미정은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일상이었거든요. 기준은 작년에 회사에서 해고된 후 구직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차렸어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기준은 대답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정은 한숨을 쉬며 혼자서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고 물컵을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시간이 미정에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작은 액자로 향했어요. 장복래의 사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복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화장대 위에 있던 빗과 화장품들, 옷장 안에 한복과 평상복들, 신발장에 검은 운동화와 실버 슬리퍼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 집에 살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정은 가만히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요양원비는 나 혼자 내고 병원 서류 처리도 다 나 혼자 했지. 어머니를 저렇게 보낼 줄 알았으면 진작 그랬을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함께 밀려왔어요. 6개월 전 복례는 갑자기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복례는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작은 가방을 들고 나갔죠.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준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복례가 한 요양원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보호되었다고 했죠. 의사의 소견서에는 중등도 치매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기준이 처리했고 미정은 그저 필요한 서류에 서명만 했을 뿐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잘 지내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당시 기준이 그렇게 말했었죠. 미정도 안도했습니다. 사실 복례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때로는 미정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밥이 식어가요. 미정이 다시 한번 남편을 불렀지만 기준은 여전히 소파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은 혼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의 짠맛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지만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죠.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늦겠어. 하는 아이의 목소리와 잘 다녀와. 하는 어머니의 대답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만은 묘하게 조용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미정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복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미정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복례는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뻐라며 미정의 손을 꼭 잡아주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왠지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기준이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어디가? 그가 물었습니다. 마트에 가야 해요.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어요. 미정이 대답했죠. 그래, 다녀와. 기준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려다가 잠깐 멈춰 섰어요. 현관 신발장 위에 복례가 즐겨 쓰던 작은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복례의 흔적이었죠. 미정은 그 거울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미정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계단을 내려가면서 미정은 복례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미정아, 사람은 죽어도 마음만은 살아있단다. 그때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동네 골목길을 걸으며 미정은 복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생각했습니다. 복례는 걸음이 느렸지만 항상 미정과 함께 시장에 가곤 했어요. 같이 가면 더 재밌어라며 미정의 팔짱을 끼고 걷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복례가 지금은 요양원에 있다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동네 마트 앞에 도착한 미정은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마트 안은 한산했어요. 몇몇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고르고 있었고 직원들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미정은 익숙한 듯 채소 코너부터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양파가 많이 올랐네요. 미정이 혼잣말을 하며 양파 봉지를 들어보았어요. 복례가 살아계실 때는 항상 함께 장을 보러 다녔는데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복례는 늘 이건 너무 비싸, 저쪽 걸로 하자며 꼼꼼히 가격을 비교해 보곤 했거든요. 미정은 장바구니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담으며 마트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두부, 파, 당근, 감자, 된장찌개 재료들과 밑반찬용 재료들을 골라 담았어요. 그러다가 냉동식품 코너를 지나 계산대 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미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마트 한쪽 떡 코너에서 누군가 시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등이 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반백의 단발이었어요.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미정은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장복례였습니다. 6개월 전과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틀림없는 복례의 얼굴이었죠. 어머님? 미정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복례도 미정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죠. 복례는 천천히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간호사, 네가 왜 여기 있어? 복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또렷하고 정확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미정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는데, 복례는 미정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 나는 한 번도 간 적 없어. 복례의 대답에 미정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힐끔힐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복례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트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은 복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옷은 낡았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미정이 알고 있던 치매 환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머니, 정말 요양원에 안 계셨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았어. 복례의 대답에 미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치매 진단은 뭐였어요? 병원에서 소견서도 받았는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복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니들이 나를 치매라고 하면서 보호 신청을 했다더라. 내 주민등록까지 없앴고 말이야.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찾아온 것도 다 봤어. 복례가 덧붙였습니다. 네 남편이랑 짰겠지. 나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당하고 있더라고. 복례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기준이 처리한다고 해서.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례는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니도 속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야. 나는 6개월 동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어. 복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고시원 계약서하고 병원 진료 기록들이 들어있어. 미정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어요.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례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잘못은 아닐 거야.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복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미정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미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보겠어요. 복례는 작은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해. 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어요. 마트에서 산 물건들이 든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과연 기준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게 오해였을까요? 복례와 헤어지며 미정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멀어져가는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기준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미정은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마트에서 좀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림이 섞여 있었거든요. 뭔가 있었어? 기준이 미정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어머니를 봤어요. 기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기준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스며들었어요. 마트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살아계시더라고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잖아. 하지만 기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요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6개월 동안 고시원에서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준은 거실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저를 알아보시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시고 미정의 말에 기준은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무튼 그럴 리가 없어.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고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미정은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요양원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어머니께 안부 전화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기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면회 제한 기간이라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그날 저녁 기준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례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복례의 또렷한 눈빛, 확신에 찬 목소리,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찾아온 것도 다 봤다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미정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때 거실에서 기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찾아왔다고? 아직도 살아있었어? 기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은 이미 정산됐다고 했잖아. 기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정은 충격에 뒷걸음쳤어요. 손이 떨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보험금?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복례가 말했던 보험회사에서 찾아온 것도 다 봤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절대 발각되면 안 돼.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기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 할멈이 뭘 안다고 그래? 증거가 있다는 거야? 기준이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기준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보험금 정산, 발각되면 안 된다, 증거.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준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미정은 기준이 나간 후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정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기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보험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복례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미정아, 너도 이제 알았겠지? 나는 정말로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어.
복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 그날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어. 그런데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준이가 나타났지. 기준이가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날 기준이는 집에 있었는데 복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기준이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어.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검사를 받게 했지. 그럼 치매 진단은 가짜였다는 뜻인가요?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복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물론이지. 나는 멀쩡해. 그런데 그 의사는 기준이와 아는 사이인 것 같더라. 미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조작된 일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복례가 답했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살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제대로 된 집도 구할 수 없었지. 주민등록 말소요? 미정이 다시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복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가능해. 치매 환자로 등록되고 행방불명 처리되면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어. 미정은 점점 무서워졌어요. 자신이 알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그래.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 내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줄게. 전화를 끊은 후 미정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준에 대한 믿음, 그동안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후 2시 미정은 약속한 공원에서 복례를 만났습니다. 복례는 어제보다 더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내가 모은 증거들이 있어. 먼저 이것부터 봐. 복례가 꺼낸 첫 번째 서류는 고시원 계약서였습니다. 6개월 동안 3군데 고시원을 옮겨 다녔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지. 미정은 서류를 보며 놀랐어요. 복례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병원 진료 기록이야. 복례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직접 다른 병원에 가서 받은 치매 검사 결과야. 정상이라고 나왔어. 미정은 그 서류를 받아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처음 치매 진단을 받으신 병원은 어디였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쓴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기준이가 데려간 곳이야. 평소에 가던 병원이 아니었어. 처음 보는 의사였지. 복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의사가 나에게 이상한 검사를 했어. 그리고 기준이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 나는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 미정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복례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서류야. 내 명의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미정은 그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어요. 거액의 보험금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서 기준이가 보험금을 받은 거야. 그런데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미정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자신에게 이런 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복례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기준이가 뭘 할지 몰랐거든.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 복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너를 마트에서 보게 된 거야. 너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복례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까지 속인 거야, 기준이가.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평화로운 오후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미정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몰랐어요. 기준이가 저에게도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알고 있어. 너는 착한 아이야. 복례가 미정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나는 죽지 않았어. 복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기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기준이 정말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기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정은 기준의 서재에 들어가 봤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미정의 눈에 띈 것은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복례 명의로 된 보험 증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서가 있었어요. 미정은 손을 떨며 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복례가 보여준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서류였습니다. 복례의 주민등록 말소 신청서와 치매 진단서, 그리고 요양원 입소 관련 가짜 서류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기준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이 혼잣말을 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준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서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여보, 일찍 왔네요. 미정이 평상시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기준은 미정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기준이 물었어요. 집에서 집안일 했어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기준은 잠시 미정을 바라보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 피곤하다. 기준의 목소리에도 뭔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미정은 기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하지만 서재에서 본 서류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여보,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오래 못 배웠잖아요. 기준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지금은 면회 제한 기간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전화라도 드리고 싶어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기준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정말로 복례를 죽은 것으로 만들어 보험금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복례는 살아있고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복례에게 전화해서 다음 단계를 의논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기준이 출근한 후 바로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기준이 서재에서 서류들을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미정아, 오늘 만날 수 있니? 보여줄 게 더 있어. 복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어제와 같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공원 벤치에서 만난 복례는 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미정아, 어젯밤에 더 중요한 걸 찾았어. 복례가 봉투에서 통장 몇 개를 꺼냈습니다. 4명의 통장들이야. 미정은 놀라며 통장들을 받아봤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복례가 답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다시 발급받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첫 번째 통장을 펴본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뭘까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양원비라고 되어 있더라. 복례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나는 요양원에 간 적이 없잖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짐작이 가고 있었어요. 복례는 두 번째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봐. 내 적금이 모두 해지되어 있어. 미정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큰 금액의 적금이 모두 해지되어 있었어요. 해지 날짜가 6개월 전이네요. 그래. 내가 실종된 바로 그 주에 해지되었어. 복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 좀 봐봐. 복례가 해지 신청서를 가리켰어요. 미정이 자세히 보니 서명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복례의 서명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어머니, 이 서명 이상한데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작된 거야. 내가 쓴 게 아니여. 그럼 누가? 미정의 말이 끝나기 전에 복례가 답했어요. 기준이가 했을 거야. 내 서명을 따라서 연습했나 보더라.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복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증거야. 그것은 집 소유권 이전 계약서였어요. 복례 명의였던 집이 기준 명의로 넘어간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미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야. 복례가 확인해 주었어요. 원래 내 집이었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였지. 미정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기준이가 나에게는 자기 집이라고 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야. 이 계약서 봐. 내가 죽은 것으로 처리된 후에 상속으로 넘어간 걸로 되어 있어. 미정은 서명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이상했어요. 이 서명도 가짜인 것 같아요. 복례가 맞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이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기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복례를 실종시키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죽은 것으로 처리해서 보험금과 재산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미정아. 복례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너희는 날 이미 죽였더라. 복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복례는 미정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너 잘못이 아니야. 기준이가 우리 둘 다 속인 거야. 그런데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사기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기준이는 제 남편이에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미정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힘들겠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나는 죽지 않았어. 복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나는 유령처럼 살았어. 주민등록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채로 말이야.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어. 복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끔은 정말 내가 죽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 미정도 같이 울었어요. 복례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복례가 미정에게 당부했습니다. 기준이가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 뭘 할지 몰라. 미정도 그 점이 걱정되었어요. 어머니,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제가 변호사를 찾아보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가짜 서명이 된 계약서들, 보험금 지급 내역. 모든 것이 기준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어요. 미정아, 혹시 집에서 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복례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하지만 기준이가 의심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례가 살아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자신이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복례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기준의 범죄를 밝혀내야 했어요. 비록 힘든 길이겠지만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기준이 오기 전에 서재를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미정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준이 복례의 서명을 연습한 종이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미정이 그 종이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복례의 이름이 수십 번 연습되어 있었고 점점 진짜와 비슷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개는 거의 완벽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기준의 메모였습니다. 보험금 신청 일정, 서류 제출 날짜, 주민등록 말소 신청 등이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으로 이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기준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저녁 시간 기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 사람이 복례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기준이 저녁을 먹으며 물었어요.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기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또다시 기준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어요. 기준은 거실에서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멈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 위험해. 기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그럼 더 빨리 처리해야 해. 기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준이 출근한 후 미정은 바로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기준이가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알고 있어. 어제부터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더라. 복례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미정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번 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복례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전 미정은 처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 접수를 하러 온 거였어요. 담당 경찰관은 미정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실종 신고된 분이 살아있다고요? 네.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증거도 있습니다. 미정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복례의 통장 거래 내역, 가짜 서명이 된 계약서들, 그리고 기준이 서명을 연습한 종이들까지요. 경찰관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이네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신고인이 피해자의 며느리이고 용의자가 남편이시네요.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속았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복례를 만나서 진술을 받기로 했어요. 미정은 복례에게 연락해서 경찰서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복례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6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진술했어요. 6개월 전 제 아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억지로 치매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복례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복례의 진술을 녹음하며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피해자분,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도 없었거든요. 복례는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통장 내역, 계약서들, 병원 진료 기록까지요. 경찰은 이 증거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어요. 이제 용의자를 조사해야겠네요. 경찰관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께 출석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서 기준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기준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정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미정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기준은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를 만났어요. 살아계세요. 미정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어머니는 요양원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를 죽은 것으로 만들어서 보험금을 받은 것도 집을 빼앗은 것도요. 기준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 줄 알아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준도 울기 시작했어요. 돈이 급했어. 회사에서 잘리고 빚도 많았고. 그래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기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준은 고개를 들며 미정을 바라봤어요. 경찰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기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준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나 자수할게. 미정은 놀라며 기준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기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기준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례의 명예는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준이 자수한 지 한 달 후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열렸습니다. 가족법정의 작은 법정에는 미정과 복례 그리고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준은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기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범죄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기준도 미정을 바라봤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이기준,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기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장복래 씨를 상대로 허위 실종 신고,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장복래 씨를 실종자로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재산을 불법으로 이전한 혐의입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먼저 피해자 장복래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하자 복례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례는 6개월 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법정 서기가 말했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어요.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피해자분, 6개월 전 실종 당일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복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기준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복례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상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매 검사라고 하더군요. 그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복례는 기준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의사가 미리 정해진 답을 유도하는 것 같았어요. 정상적인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기준은 고개를 숙인 채 복례의 증언을 들었어요.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검사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복례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군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도 없었고 병원에 가기도 어려웠어요. 복례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도 아들도 믿었지요. 근데 날 어디다 버리고 죽었다고 만들어 놓고선. 복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보험금으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복례가 기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해자분, 피고인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80살입니다.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6개월 동안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복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렸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복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복례의 증언이 끝나고 기준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복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을 죽은 것으로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복례의 반박에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도 완전히 속았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저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내로서 어떤 심정이신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기준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기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에게도 죄송합니다. 기준은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기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어머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집도 보험금도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약속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언과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기준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고령의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따라서 피고인 이기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장복래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기준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 복례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복례는 무표정으로 기준을 바라봤고 미정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복례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복례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진짜 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작은 화단이 보였고 복례는 그곳에 꽃을 심어 가꾸고 있었어요. 80살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복례가 옆집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복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제 다 끝났으니 다행이네요. 복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버려졌던 이름을 되찾는데 6개월이 걸렸지만 난 아직 살아있어요. 복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쳤습니다. 주민등록도 다시 만들고 건강보험도 다시 가입했어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재산이 복례에게 돌아왔습니다. 보험금도 해지된 적금도 그리고 집까지 모두 원상회복되었어요. 하지만 복례는 그 큰 집에서 살기보다는 작은 원룸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큰 집은 혼자 살기에 적적하더라고. 복례가 이웃에게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복례는 이웃들과 반찬을 나누어 먹고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날 오후 복례는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지만 이웃과 나누어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문을 열어보니 미정이 서 있었어요. 미정은 몇 달 만에 만나는 복례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복례가 훨씬 건강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미정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복례도 미소를 지으며 미정을 맞이했습니다. 미정아, 잘 왔어. 들어와. 두 사람은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게 괜찮으세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는 차를 끓이며 답했어요. 괜찮아. 여기가 훨씬 좋아. 이웃들도 좋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잖아. 미정은 복례의 표정을 보며 안도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알았다면.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됐어. 네가 그 말하러 온 거면 나 이제 괜찮다. 복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너도 피해자였어. 기준이가 우리 둘 다 속인 거야. 미정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복례가 미정을 위로했습니다. 그보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준이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복례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게 맞아. 새로 시작해. 복례가 미정을 격려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잖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정은 복례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례가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 하시며 지내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밝은 표정으로 답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나보다 더 어려운 할머니들이 많더라고. 봉사활동이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동안 도움을 받으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도움을 줄 차례야. 복례의 말에 미정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있어. 복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인데 참 열심히 해. 복례의 일상은 의미로 가득했어요. 미정은 복례의 새로운 삶을 보며 놀랐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도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복례가 웃으며 답했어요. 80살에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죽어도 마음만은 살아있다는 거야. 내 마음이 죽지 않는 한 나는 계속 살아갈 수 있어.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간병인 일을 배우고 있어요. 복례는 기뻐하며 답했어요. 그래, 좋은 일이야. 너는 착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분명 잘할 거야. 복례가 미정을 격려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와. 내가 도와줄게. 미정이 돌아가려고 할 때 복례는 작은 화분을 하나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가. 내가 키운 꽃이야. 화분에는 작은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감동하며 화분을 받았어요. 복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꽃은 어디서든 피어날 수 있어. 너도 어디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야. 미정은 복례를 안아들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복례도 미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미정을 배웅하며 복례는 말했어요. 미정아, 가끔 안부 전화해.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와.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복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 기적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복례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야. 복례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례는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글자는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건 희망이라는 글자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뜻해.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장복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80살의 나이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다시 세상에 당당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장복례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죠.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